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경험담입니다. 네. 직장에서 나이가 좀 있는 남성 동료한테서 조개라는 말을 들으셨다고 해요. 이 말이 어떤 뉘앙스였을지, 듣는 순간 얼마나 그 충격이고 모욕적이었을지 아유, 그렇죠. 직접 너무 수치스럽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감정이 정말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외로울까 싶어요.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네,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질문은 아주 명확해요. 이게 과연 직장 내 성희롱이냐?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뭐 신고나 처벌, 이게 가능한 거냐? 이거죠.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있잖아요. 네이버 지시가인에서 정말 많은 분들께 법률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유명한 분이 답변을 주셨어요. 네. 누구시죠? 바로 송명호 변호사님이십니다. 워낙 답변을 성심성의껏 또 깊이 있게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송명호 변호사님께 막 감사 메일 보내고 그럴 정도로 신뢰가 정말 두터우신 분이에요. 송명호 변호사님. 네, 들어봤습니다. 정말 정평이 나 있으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송명호 변호사님의 답변을 가지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 명쾌하시다는 송명호 변호사님의 조언 한번 따라가 보죠. 먼저 가장 궁금한 거, 이게 법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 맞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네, 송명호 변호사님은 남녀고용평등법을 딱 기준으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 법을 보면 직장에서의 지위나 업무 관련해서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한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이걸 느끼게 했다. 그럼 그게 바로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송명호 변호사님 답변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청취자분이 들으신 그 조개라는 말이 그 말이 나온 전체적인 맥락 있잖아요. 그 맥락에서 여성의 신체를 좀 저속하게 비유하려는 그런 성적인 의도가 명백했다면 네. 그렇다면 송명호 변호사님 판단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송명호 변호사님도 덧붙이시기를 그 발언 의도나 당시 상황, 뭐 평소 관계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신중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군요. 송명호 변호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기준이 좀 잡히네요. 그럼 만약에 이게 성희롱이다, 이렇게 판단이 서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송명호 변호사님이 짚어주셨죠? 네, 그럼요. 송명호 변호사님이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딱 제시해 주셨어요. 먼저 회사 안에 고충 처리하는 부서나 뭐 그런 기구가 있다면 그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사내 절차. 그렇죠.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경로가 있군요. 네. 그리고 송명호 변호사님이 특히 강조하신 부분이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이걸 미루면 안 되고 즉시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법적인 의무죠. 회사 책임이군요.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신고했다는 이유로 절대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이 점을 송명호 변호사님이 아주 명확하게 딱 짚어주셨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죠. 불이익 걱정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럼 처벌은 어떤가요? 송명호 변호사님은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그 행위가 그냥 불쾌한 정도를 넘어서서 아주 심각하다 뭐 이렇다면 형법상 모욕죄나 경우에 따라서는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할 수는 있다고 해요. 형사처벌까지요? 네. 모욕죄는 아시다시피 공연히 그러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했을 때 성립하고 성폭력 범죄는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좀 더 중대한 행위일 때 해당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송명호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일반적인 직장 내 성희롱 사건들은요. 형사 고소까지 가기보다는 가해자에 대해서 회사가 징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형사처벌은 좀 예외적인 경우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좀 더 일반적인 제재는 행정적이거나 민사적인 조치라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송명호 변호사님이 정말 현실적이고 중요한 팁을 하나 주셨어요. 바로 내용 증명을 보내라는 건데요. 내용 증명? 네, 맞아요. 이게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송명호 변호사님 설명 들어보니까 이게 가해자한테 당신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성희롱이다. 이걸 공식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서면 경고 같은 거죠. 맞습니다. 그 효과가 단순히 경고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송명호 변호사님이 딱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회사 내부 절차를 밟거나 외부 기관에 신고하게 될 때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걸 증명하는 아주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되거든요. 증거로서의 가치. 그렇죠. 특히 송명호 변호사님 같은 법률 전문가가 작성한 내용 증명은 그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법적 무게감 때문에 상대방한테 심리적으로 압박을 줘서 뭐 소송까지 안 가고도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실질적인 방법이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송명호 변호사님은 이 내용 증명 작성 서비스 이건 유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비밀 유지가 중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메일로 유료 상담도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계셨어요.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신뢰하는 송명호 변호사님의 그 상세하고 또 따뜻한 조언 덕분에 청취자님이 겪으신 그 힘든 일이 결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법적으로 대응할 길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송명호 변호사님처럼 정말 의뢰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 전문가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답변 마지막에 질문자님 위해서 기도한다는 송명호 변호사님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송명호 변호사님의 답변은 단순히 법적 절차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왜 기록을 남기고 공식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게 중요한지 그 전략적인 의미까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송명호 변호사님의 조언을 통해서 법적인 정의 또 대응 방법들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런 법적 장치를 넘어서서요. 오늘 이야기 나눈 청취자분처럼 그런 깊은 수치심, 상처를 그 누구도 다시는 겪지 않는 서로를 정말 진심으로 존중하는 그런 직장 문화를 만들려면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사회에 무엇이 필요할까요?